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곧 현실이 되는 세상. 과학기술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자동차 산업, 정보통신, 국방산업 등 국내 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처 설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반세기, 그 방대한 역사를 집대성해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해방 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지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연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과학기술 50년사 2부. 이번 시간에는 21세기를 맞아 찬란하게 꽃핀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화려한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천년이 시작됐습니다.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창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식 기반 경제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자본의 근간을 이룬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었죠. 그렇다면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의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도 더 좋은 일자리 쪽으로 그렇게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역시 튼튼한 과학기술과 ICT가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 또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과학기술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편리해지면서 안전하고 안심하는 일의 사회가 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비 토플로가 이야기했듯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에 달려 있다. 이제는 과거의 추격형 연구보다는 우리가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자 해서 이 프론티어 연구 또 이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원천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면서 국제적인 그 연구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해서 연구의 여러 분야의 융합과 협동 연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과학기술 정책은 새로운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사회형 과학기술진흥법을 폐지하고 지식기반 사회형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한 것이죠. 정부는 IT, BT, NT, ET, CT 등 지식기반 산업이 우리 수출의 기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200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의 법적 권위를 토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남들을 따라하는 그런 데 익숙한 우리였기 때문에 연구자나 또 우리 과학자나 모두가 그렇게 새로운 틀을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마련하고 또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는 과학기술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해 나갔는데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의 비전, 목표, 그리고 이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앞으로 그 정부가 5년 동안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발표하는 청사진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을 범부처적으로 종합 추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을 했고 또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기계 항공,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 또 이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에 들어서 이 바이오 생명과학 신약 개발까지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1세기를 전후로 과학기술 정보가 한층 전문화됨에 따라 정보 생산량 역시 급등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 정보유통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었죠. 이 같은 환경에 직면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해 국가과학기술정보 대표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산업기술정보원을 통합 200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가 출범합니다.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정보 전문 연구기관인 키스티. 키스티의 출범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토양에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첫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죠. 인프라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슈퍼컴퓨팅, 그 다음에 초고성능 연구망, 그리고 연구자들이 연구의 시작과 끝인 연구 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R&D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키스티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을 활용, 산학연이 글로벌 R&D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정보 포털 NDSL과 국가연구개발 지식포털인 NTIS를 통해 연구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첨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느 나라도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 키스티와 지금 과학기술정통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루어낸 것이고요. 이와 같은 성공 모델이 지금 해외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개편합니다. 과학기술부 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국가 R&D에 대한 총괄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요소 또는 자본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50%를 넘는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투자도 매년 증가. 2000년 이후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R&D 투자 규모는 2003년 6.5조 원에서 2007년엔 10조 원대에 이르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IT가 21세기 경제 성장의 핵심 산업임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성과로
와이브로와 DNB 등의 독자 기술이 개발됐으며 메모리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IT 산업이 국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2000년대 이전에 통신을 기반으로 한 IT의 어떤 과학기술, 그 이후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모니터, 디스플레이 쪽, 이러면서 그게 핸드폰, TV 이런 쪽까지 확장되어져서 뭐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90년대 말까지는 정말 이미 선진국이 잘 해왔던 산업, 선진국이 잘 발전시켜온 그런 산업 영역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정말 잠도 안 자고 하면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근데 이제 1997년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외환 위기를 맞고 나서 우리 산업들이 굉장히 국제 경쟁력에서 좀 곤란한 시기가 전개되죠. 정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선진국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기술 혁신 전략 측면에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그동안의 추격형 기술 개발 전략에서 선도형 기술 개발 전략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겪게 되죠.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그렇다면 2000년 이후 과학기술의 주요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3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표적인 성과가 탄생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한 것이죠. 이는 만성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퀴놀론계 항균제로 1991년 연구 개발을 시작, 12년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옥심 구조의 획기적인 신약 물질은 현재까지도 우수한 효능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 약 35개국에서 호흡기 감염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 우주과학용 위성인 과학기술 위성 1호가 우주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국과의 교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성 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않아 위성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발사 과정에서 위성의 기능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3년 긴장감이 가득했던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 지상국. 과학기술 위성 1호와의 교신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위성 1호는 처음 교신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발사하고 나서 여러 위성들이 동시에 발사하는 그 위성 발사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발사하자마자 저희 지상국하고 이제 교신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3일 동안 위성하고의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주미아가 됐다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던 위성입니다. 3일 동안 속을 썩였었군요. 네,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사장에서 돌아온 그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여러 위성들 중에서 저희들이
찾아야 될 우리 위성의 위치를 몇 개를 갖다가 셀렉션해서 처음 교신을 하게 됐었습니다. 교신이 가능합니다. 발사 56시간 만에 지상국과 첫 교신의 성공.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관측 위성이 띄워지게 됐습니다. 어젯밤 2차례 교신에 이어 오늘 오전 9시 6분쯤 과학기술위성 1호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든 그 과학 탑재체를 이용해서 다른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과학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임무를 띄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의 메카인 국가핵융합연구소. 가장 청정하고 효율적인 대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핵융합 개발에 주목하고 있던 시기. 이곳에서 2007년 세계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엄청난 성과가 탄생한다.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인 K-스타가 개발된 거죠. 태양이 1초 동안에 발사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내는 에너지가 약 지구에서 10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태양을 갖다가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K-스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핵융합 장치입니다. 태양처럼 오염물질도 없고 영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바로 핵융합 에너지인데요. 그동안 많은 핵융합 장치들이 완공 후 최초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시운전 단계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K-스타는 단 한 번에 최초 플라즈마를 달성. 세계 핵융합 연구자들의 찬사를 받았죠.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K-스타라는 장치가 가장 유명하게 된 이유는 초연도 자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최초로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나이뮴 3틴이라는 초연도 재료를 갖다 써서 하고 인칼로이 908이라는 재료를 써서 초연도 자석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비교해 볼 대상도 없는 거예요. 약 12년이란 기간 동안 산학연 39개 기관이 똘똘 뭉쳐 이뤄낸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그 인고의 시간 끝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독립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선진국에 비해 20-30년 뒤처져 있던 핵융합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회의를 갖다 할 적에 맨날 대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창원에 가서도 하고 창원 포항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연구자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고 기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완공 후에도 성공적인 운영 결과를 지속해서 도출하고 있는 K-스타. 이제 먼 미래에는 더 이상 석유를 두고 싸우지 않고 핵 폐기물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처 설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반세기, 그 방대한 역사를 집대성해보는 시간. 지금 우리는 2000년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과 그 빛나는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통해 반도체, 휴대폰,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97년 환율이 폭등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으며 12월 3일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200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가 1998년도 IMF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다 벤처가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벤처가 초기에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만은 2000년대 들어서 벤처 시장은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공계를 담당을 했던 대학원생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벤처를 해서 오히려 실패를 하는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공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공계를 진학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회에 진출해서도 직업의 안정이 떨어지고 또 예를 들면 벤처를 해서도 성공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쪽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말 닥쳐온 외환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10년 만에 한국 경제는 또다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죠. 여기에 더해 주요국들의 경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던 시기. 이는 무역이 근간이 되는 대외 의존형 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값싼 노동력과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한 이른바 제조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진화된 과학기술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우주항공기술 등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을 창출하려면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2008년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과학기술 기본계획으로는 7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577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GDP 대비 5%까지 달성은 못했지만은 2011년까지 4.36%까지 증가해서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R&D 투자 수준에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 기반 확대를 위해서 기초 원천 연구 진흥에 역점을 두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엔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의 거점이 될 기초과학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기초과학이란 물리학,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것. 이 같은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마련, 그동안 대학 및 연구소별로 진행됐던 소규모 연구들을 통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처음에 이제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느라고 기초부터 다지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 핸드폰은 잘 만들지만 알파고는 국산이 아니잖아요. 왜 국산이 아니냐? 그게 기초과학 성과물, 직접적인 성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아직 수준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걸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기초가 없으면 전혀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고 세계를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정말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예. 어려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부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한 과학기술.
그렇다면 2000년대 후반에는 어떤 성과들이 탄생했을까요? 대한민국의 표준 시각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곳에서 우리의 시간이 정해집니다. 2008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슘 원자시계 크리스 1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죠. 원자시계 기술은 선진국 몇 개국만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시계는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기술로서 개발한 원자시계입니다. 크리스 1의 오차는 약 30만 년의 1초. 기존의 상용 원자시계보다 10배 이상 정확한 값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6번째 표준시 보유국이 되었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더욱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동통신에서의 속도하고 데이터 전송 양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빨라질수록 데이터 전송량은 적어집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함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도 이제 지장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2011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인 4G는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위성망, 무선랜, 인터넷을 모두 사용하는 서비스로 3세대 이동통신보다 최대 전송 속도가 10배나 빠릅니다.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그때 전 세계적으로 3세대 이동통신이 서비스가 되고 있을 때예요. 이제 점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뭐 이런 게 이제 활용을 사용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모바일 데이터 양이 굉장히 급속도로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3세대 이동통신만 가지고는 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시스템. 그래서 이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 필요성들 다 느끼게 됐죠.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열차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고화질의 3D 영화, 풀 HD급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4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 개발로 세계 IT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어떤 국민의 모바일 라이프가 이제 시작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자택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든지, 뭐 교통에서 뭐 굉장히 정밀한 교통 정보를 보내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다방면의 어떤 여러 산업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 분야는 눈부신 도약을 거쳤습니다. 세계 최초 UHD 방송과 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성공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IT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는 우리의 IT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또한 ITU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발전지수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 쟁쟁한 IT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3대 요건. 인공위성과 우주 발사체, 그리고 우주센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주 강국 스페이스 클럽 가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 나로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의 후르니체프사의 공동 연구로 국비 5천여억 원을 들여 진행했지만 2009년 첫 발사 실패. 이듬해 재도전했지만 연겁 후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3년 1월, 마침내 나로호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2번의 실패와 6번의 연기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었죠. 초기 명령을 위성으로 전송을 하고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아 나로 과학위성의 상태가 모두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09년 8월 그 1차 발사하는 그 페어링 분리 문제로 실패를 했고요. 2010년 6월 그 2차 발사는 그 공중 폭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실패 후 3차 발사에서 그 2013년 1월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위성 로켓인 나로호는 예정대로 페어링 분리, 1단 분리 및 점화, 2단 점화, 위성 분리의 절차를 거쳐 약 9분 만에 나로 과학위성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며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세계 11번째 우주 독립국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위대한 걸음이었죠. 선진국보다 40년 늦게 항공 우주 개발에 뛰어든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주 항공 분야는 지속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우주개발 신흥국으로 부상한 한국. 천리안 위성 발사로 정지궤도 위성 보유국에 진입한 뒤 2012년부터는 다목적 실용 위성을 줄줄이 개발, 발사했습니다. 거기에 나로호 발사의 성공까지 더해지며 우주 발사국 대열에 합류. 2016년부터는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주기술 개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첫 번째가 지금 현재는 한 3%로 되어 있는 그 정부의 예산 대비 우주 R&D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요. 무엇보다도 개발 사업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의 그 순공적 발사로 독자적인 자력 발사 능력 확충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 분야에서는 그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그 산업기술 혁신의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선진국 수준의 그 우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 국가의 그 우주 개발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2013년 새 정부의 출범으로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과학기술 주무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계획인데 여기서는 이제 과학기술 혁신을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지향해서 R&D 점전 정보와 마찬가지로 R&D 투자 확대, 국가 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를 전략 분야로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그 바탕, 그 결과로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에 R&D 예산 중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을 늘려 연구개발 지원에 나섰죠.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기관의 주요 사업비 중 최대 10%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 장비 지원에 의무적으로 배정한 것이죠. 또한 기관의 기술 창업도 촉진하며 연구소 기업을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거 추격형 전략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던 탓에 이후의 정책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죠. 그렇다면 그 주요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3차원 메모리 시대의 서막을 연 V-NAND 플래시. D램과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부품입니다. 메모리 칩의 크기는 작아지고 용량은 커지는 쪽으로 발전해왔죠. 하지만 기존의 기술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크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은 한 가지 묘수를 내죠. 그동안 단층으로 배열되던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단독주택을 고층의 아파트로 바꾼 셈이죠. 이로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차원 메모리 시대의 개막으로 대한민국은 빅데이터 시대의 문을 열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지 대륙이자 자연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남극. 세종기지로 시작된 극지연구 26년. 2014년 두 번째 과학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완공됐습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1년에 공사가 가능한 시간은 단 65일. 불굴의 의지로 2년 안에 남극기지를 기적적으로 완공했습니다. 또한 연구대원들은 영하 34도까지 떨어지는 남극의 혹한에 견디기 위해 극지 적응 훈련을 받았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부터 1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백야와 극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 검사도 실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남극의 상주기지를 2개 이상 보유한 10번째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지질 연구와 운석 탐사, 남극 생태계 연구 등 다양한 극지 연구를 통해 인류의 공통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죠. 보건의료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2016년 한국인의 유전체 지도가 처음으로 완성된 거죠. 그동안은 서양인 중심의 게놈 지도가 세계 표준으로 사용됐는데요. 지금까지 그 표준 게놈이라고 썼던 게 백인과 흑인을 대표하는 그 표준 게놈을 가지고 한국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인의 표준 게놈이 만들어져서 한국인을 위한 집단의 연구,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일단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인을 놀라게 할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한국인 유전체 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로써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른 맞춤 정밀의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과학기술. 2014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은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과, 기술과 과학 인프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과학사. 융복합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엄청난 변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창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간 정부가 소홀히 해왔던 사회적 이슈, 환경, 에너지, 기후온난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축 질병의 문제, 또 인간의 건강 문제, 노령화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곳에 정부의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에 비해서 더욱 과감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한 연구자들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창의적인 그 연구 그리고 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는 연구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신만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위와 소통을 해서 산학연이 일체가 돼서 협력 연구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와도 소통을 해서 하는 국제 협력 연구를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 이 나라를 다시 더 높은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력인데.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자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미래의 승부를 걸 만한 분야에 투자와 연구를 좀 집중하고 연구자들이 그 연구에 몰두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모든 제도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이번에 바꾸는 좀 멀리 보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R&D에 대한 모든 정책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출발 5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반세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시점.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